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고혈압은 흔한 질환입니다. 혈압이 여러 원인으로 높아진 상태를 의미하죠. 그 다양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위험 요인들이 뭘까요? 이 고혈압으로 진단되는 젊은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혈압 수치를 확인하고 진단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 것도 혈압 관리에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고혈압 자체도 문제지만 고혈압으로 인한 전신 건강의 위험을 생각하면 늘 조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혈압이 주는 위험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제자리암으로도 불리는 유방 상피내암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남일의 빨간 구두 아가씨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혈압 수치는 측정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혈압 측정을 할 때의 자세나 또 상태, 긴장도에 따라서도 혈압 수치는 변할 수가 있죠. 하지만 혈압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안정을 취하면 다시 내려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쉬어도 몇 번을 재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게 바로 고혈압의 위험인 거죠.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병원에만 가면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건강검진할 때 또 혈압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좀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혈압 잴 때마다 수치가 달라지는 걸까요? 네, 그 병원에 오시면은 10명 중에 4명은 혈압이 꼭 올라가세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180까지도 올라가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집에서 재시면 얼마 나오세요? 그러면 집에서는 120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오면 걱정되죠. 내가 무슨 병이 또 진단을 받을까. 아무래도 이게 모르고 있는 나쁜 병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고 긴장을 하시니까 혈압도 올라가고 이런 분들은 건강검진할 때도 또 높게 나오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집에 혈압기를 하나 장만을 해서 집에서 재는 걸 기준으로 하자.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병원에 와서 잴 때만 혈압이 높은 거가 괜찮은 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긴장하는 일이 병원 말고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혈압이 올라갈 텐데 이런 게 자꾸 몇 년, 5년, 10년 반복되다 보면 혈관은 안 좋아지세요. 일단 그래도 병원에 가서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은 조금 경비 들더라도 요새 인터넷 사암시 비싸지 않으니까 다른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 가정 혈압기를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측정도 몇 차례 하잖아요. 여러 번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네. 예. 그 아침에 혈압이 좀 높게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예, 모든 사람은 밤에 주무시고 일어날 때 예. 본인의 이제 기상 시간이 있잖아요. 나는 매일 6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기상 1시간 전부터 혈압이 오르기 시작해요. 예. 주무시고 있지만 쭉 떨어져 있다가 이제 새벽 5시부터 오르기 시작하다가 6시부터 오르고 그래서 아침 9시까지 이제 피크를 올랐다. 그다음부터 이제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오후 4시에 잠깐 오르세요. 그래서 모든 혈관 질환은 아침에 많은 게 그래서 뇌출혈, 뇌경색, 심장마비, 협심증 증상 모든 게 이 아침 6시, 9시 사이에 제일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혈압이 오른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런 게 있잖아요. 교감신경이 흥분돼서 그러는데 교감신경이 흥분되면은 혈관만 수축해서 혈압을 올린 게 아니라 피도 자꾸 엉겨붙게 만드세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혈전이나 뇌졸중 같은 거나 심장병도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월요일 날 아침에 혈압들이 제일 많이 올라가세요. 직장 가서 일하기 싫으니까 스트레스가 그렇죠. 그렇군요. 예. 네. 그 어르신들 추운 날씨에 특히 아침에 새벽 시간에 밖에서 운동하는 거 좀 삼가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요. 굉장히 관련이 있고 겨울에는 특히 굉장히 위험하시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아파트 살기 전에는 그 지방에 가면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새벽에 전보로 나가셨다가 추운데 거기서 이제 안 돌아서 보면 뇌출혈돼서 쓰러져 있는 분들 그때 응급실에 많이 오시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곧 겨울이 오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맨손 체조부터 하시고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이제 네. 나가시든지 좀 준비를 하고 그렇죠. 움직이시고 보온 잘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네네. 예. 뭐 아침에 좀 올라갈 수 있고 또 긴장하면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건데 문제는 그게 좀 차이가 너무 크게 나면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선 120인데 병원에 넣으면은 180이 나오고 맥박이 빨라서 어떤 분들은 나는 아예 안 잰다고 그래요. 혈압을. 근데 제가 젤래도 아예 선생님 재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재면 또 높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혈압약을 쓰더라도 조금 교감신경을 가라앉힐 수 있는 약을 같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분이 이제 병원 아니고 다른 직장 가서도 또 이런 현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상사가 뭐라 그러면 또 혈압이 200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다가 혈관이 자꾸 굳어지고 동맥경화가 오고 심하면 이제 뇌출혈까지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정상인데 병원에만 높여야 하는 게 사실은 본인한테 아주 정상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 예, 이게 이제 5년, 10년 되면 혈관에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미리 조금 약을 그런 상황에서 미리 먹고 가는 경우도 저는 많이 권하고 있죠. 네. 예. 뭐 직장에서 상사에게 어떤 문제를 지적받고 그러면은 혈압이 안 오를 수는 없겠죠. 예. 당연히 근데 오르죠. 문제는 그게 이제 많이 올랐을 때. 예. 네네. 그럴 경우에는 미리 약을 먹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하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이 혈압을 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매일 어떤 같은 시간에 혈압을 꾸준히 기록해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아침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물어보시는데 식전에 잴까요? 식후에 잴까요? 그러는데 예. 저는 본인이 좋은 시간에 정해서 자라고 그래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되게 바쁘고 그러는데 또 막 그 뭐 식후 따지고 식전 따지고 그런 것보단 시간이 있으시면 그 시간을 정해서 재도 되고 아침은 저는 말씀드려요. 꼭 높다고. 그러니까 너무 높은 거에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저녁 때도 한번 시간 되면 재보셔서 근데 이 혈압 기준은 높은 걸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침에도 막 샤워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앉자마자 재면 높게 나오세요. 근데 반드시 식탁에 앉아서 그 혈압 줄과 여기 심장이 나란히 되게 해서 심호흡을 100번 하고 재갖고 좀 높게 나오시면은 바로 한 번만 더 재셔도 두 번째 재는 게 되게 자기 혈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 뭐 아침에 110, 105가 나오면 그건 좀 낮으신 거예요. 오후 되면 기운이 쫙 빠지시거든요. 예. 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랑 상의를 해서 약을 좀 조절을 하거나 약 먹는 시간을 좀 바꿔도 괜찮습니다. 네네. 네. 네. 이게 계속해서 혈압 수치가 높으면은 그건 당연히 고혈압으로 진단이 되는 거고요. 예. 네네. 할인 이 변동폭이 네. 너무 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걸 맥압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혈압재면 그 위에 혈압 120, 밑에 혈압 80이면 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압력차가 40이잖아요. 예. 아주 정상인데 어떤 날은 재봤더니 위에 혈압이 130인데 밑에 혈압이 60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네. 차이가 70이 나잖아요. 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 이상 위에 혈압, 아래 혈압이 차이가 나면은 맥압 차이가 크다 그래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혈관이 이미 굳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딱 막히지 않더라도 혈관이 탄력이 있어서 심장 박동에 따라서 이렇게 빵빵빵 조금씩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초음파로 보면은 움직이지 않고 뻣뻣한 파이프처럼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때 이제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를 내면은 혈관이 견디지 못해서 빡 올라가면서 툭 터지거나 피떡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맥압이 높은 분들은 어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자기가 이렇게 갑자기 추운데 노출되거나 급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거. 그러니까 뭐 자꾸 화내실 거 없죠.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잘 삭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옥스퍼드 사전에도 화병이라고 딱 한국말로 화병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 화병이 있는 분들이 가만히 있는데도 혈압이 들쑥 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이제 누구를 시어머니가 되게 미우면 그분 생각하면 혈압이 180 쭉 올랐다가 또 이제 기분 좋은 생각하면 좀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몇 년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본인 몸에는 독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들 뭐 다 그러려니 하고 이제 용서하고 이렇게 편한 마음을 가지시는 게 혈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완기와 수축기 때 혈압 차이도 그렇죠. 살펴봐야겠습니다. 네네. 요즘 젊은 층에도 고혈압 환자가 늘고 있다면서요? 그건 왜 그럴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정말 많고요. 이제 제일 큰 원인은 비만이에요. 비만. 예, 젊은 분들이 이제 비만도가 올라가는 거랑 혈압 올라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저 무슨 조사를 보면은 지금 40대 이하가 35% 정도 고혈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드셔서 그래요. 일단은 예. 잘 드시고 회식이 많고 술을 또 많이 드시고 또 기름진 안주를 많이 드시고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잘 안 먹던 햄버거니 감자튀김이라든지 그런 치킨, 피자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식용유로 튀긴 과자나 고기나 생선이 칼로리도 한 4배 이상 올라갈 뿐만 아니라 혈관에 아주 도구로 작용을 해서요. 이 젊은 고혈압증이 굉장히 많고 이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뭐 식사는 안 해도 그런 간식은 꼭 챙겨서 먹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럼 네. 그래서 젊은 층의 고혈압 위험, 네, 이제 비만과 또 연결해서 점점 늘고 있는 건데 그만큼 관심과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고혈압이라는 게 그대로 두게 되면은 위험이 커지는데 뭐 심혈관 질환뿐만이 아니라 전신 건강 전체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심장학회에서는 예. 고혈압을 망국병이라고 해요. 망국병. 망국병. 예, 나라를 망치는 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 돌연사를 일으키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이제 전부 고혈압이 60% 이상이 고혈압으로 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콩팥이 나빠지면 소변이 안 나오니까 그 혈액 투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의 주 원인도 고혈압이에요. 예. 그리고 심부전. 그러니까 뭐 혈관이 막힌 데는 없는데 조금만 걸어가면 숨차고 심장 초음파 보면은 뭐 확장이 잘 안 된다고 그러는 이제 심부전의 또 주 원인도 고혈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경우로 보면은 저기 좀 어르신들의 이제 자제분들이 병원을 따라왔다가 예. 한 20, 30대가 따라왔다가 우연히 이제 혈압기가 병원에 이제 있으니까 재보니까 200이 나온다. 어이구. 그래갖고 갑자기 또 접수를 해서 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예. 그런 분들 보면 주말에 다 등산 다니고 테니스 치고 아주 뭐 건강한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의외로 젊은층 고혈압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 생활이 굉장히 조금 불규칙하고 요즘엔 또 파워드링크를 많이 먹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카페인이 일반 커피에 한 6, 7배씩 들어있어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도 또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예. 네네. 그 고혈압이라는 게 그 자체로는 일단 증상이 없는 거죠. 거의 없고 좀 예민한 분들은 이제 올라가면은 예. 좀 두통이 오는데 저는 150 예. 넘어가면 머리 띵해요. 누가 막 속상하게 하면은 그래서 올라가는구나 하고 이제 제가 조심하고 자제를 하지요. 박사님도 꼭 네. 고혈압이 좀 있으신가 봐요. 저희 집안에 유전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혈압이 좀 높은 분이 오면은 첫 마디가 부모님 중에 누가 혈압이 높으세요. 근데 뭐 2번 더 높다 그러면 이 약 드시는 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병은 다 유전이 관련이 있어요. 당뇨도 그렇고 근데 혈압도 꼭 100% 유전을 합니다. 아무리 예. 운동을 해도 때가 되시면 약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까 그냥 미리 먹고 있죠. 미리 알고 이제 네네네. 꼭 뭐 다른 질환이 없더라도 네. 약을 또 드셔야 되는 거고요. 예. 네네. 그러니까 뚜렷하게 느끼는 증상이 없다 보니까 소홀하게 네. 되고 네. 귀찮으니까 약을 좀 뭐 건너뛰기도 하고 그게 네네. 나중에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제일 문제가 이제 젊은 분이 아니더라도 50대 환자분들이 와서도 보니까 이분은 반드시 혈압을 약을 드셔야 되고 심장 초음파였더니 벌써 심장벽이 두꺼워지고 있거든요. 예. 혈압 때문에. 그래서 약을 드셔야 됩니다. 평생 먹어야 되나요? 그러면 드셔야죠. 근데 안 드실라 그래요. 자기가 운동해보고 오겠다 그러는데.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영양제 몇 개 드세요. 뭐 쭉쭉쭉 9개씩 드세요. 그러니까 그런 영양제를 뭐 하루에 100개씩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예. 우리나라에 좋은 약은 다 의료보험이 병원에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을 드시면서 왜 혈압약은 안 드시려고 잘 설득을 해서 드시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 혈압약들은
혈압만 떨구는 게 아니라 약 자체가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신부전도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소량만 먹어도 잘 조절이 되죠. 그래서 예. 그냥 제일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나이 들면은 이제 안경을 쓰잖아요. 근시 안경도 쓰고 또 나이 드시면 돋보게 쓰는데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그냥 안경 쓴다고 생각하시고 혈압약 하나씩 드시는 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약 복용에 대한 진단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네네. 가급적이면 좀 약을 안 먹으려고 하고 또 드시다가도 좀 끊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건데 네. 그 그냥 약에 대한 단순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고혈압 약을 먹으면 실제로 좀 어떤 뭐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왜 이게 그렇습니까? 불편함보다는 예. 내가 환자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그 영양제는 나를 이제 보약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예. 혈압약은 이제 내가 이제 진짜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고 왜냐하면 또 의료보험에도 이제 고혈압이라는 진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환자가 되는 게 싫다는 생각을 또 많이 갖고 또 어떤 분들은 남성분들은 뭐 이렇게 몸에 안 좋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예. 요즘 약들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동맥경화라든지 그런 데 좋은 효과를 많이 주거든요. 근데 고혈압약을 한번 먹으면은 못 끊는다는 그런 걸 자꾸 물어보시는데 대개는 끊기가 어려워요. 근데 끊는 분들은 살을 빼고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정말 이게 술을 매일 드시던 분들이 술을 확 줄이거나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약 어지럽다고 오세요. 그래서 혈압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드물게 좀 있으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을 빼는 게 쉽지도 않고 매일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운동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조장님이 그냥 내려주신 거니까 조장님 생각해서 그냥 하나씩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 딴 얘기인데 콜레스테롤 약 같은 경우는 미국서는 동맥경화가 별로 없어도 요즘에는 그것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고혈압 약도 효과가 확실해요. 드시는 것만큼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이라든지 다른 콩팥 질환이 덜 생기거든요. 확실히 증명된 예.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은 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약간 이제 가족력도 있고 해서 고혈압을 좀 갖고 계시고 그래서 박사님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예. 우리가 이제 고혈압 하면 뭐 싱겁게 먹어라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예.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그렇게 말은 하는데 예. 제가 그렇게 또 지키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는 집에서는 싱겁게 먹는 거는 뭐 조금 쉽지는 않지만 야채를 굉장히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드시고, 하고 신선한 걸로. 진료실 옆에도 지금 바나나가 4개나 있어요. 아, 바나나요? 예, 바나나 안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또 혈압을 떨어뜨리거든요. 예. 그리고 모든 야채에는 혈압을 떨구는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저는 무슨 운동을 할까요? 환자분들이 물어보면 뭐 꼭 헬스 안 가도 되고 그냥 걸어라. 사용없이 걸어라. 그러니까 정말 어떤 한 30대 후반 남자분 비만했는데 약 3알씩 먹었거든요. 예. 그분이 하루 3시간씩 걸었대요. 예. 그러니까 출근도 걸어오고 퇴근도 걸어하고 그러고 나서 석 달 만에 약을 다 끊었어요.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운동이죠. 운동.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꾸준히 그냥 걷는 운동만으로도 충분하고 거기다가 근력 운동까지 해주면 더 좋죠. 저는 이제 주중에는 바쁘니까 주말에는 사실 뭐 거의 2만 보 이상 매일 많이 걸으시네요. 걷습니다. 어떤 때는 뭐 한 20km씩 걷고 그러죠. 그래요. 예. 아무튼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고 예. 만약 고혈압이 있다면 약 드시고 예. 그리고 생활 습관은 많이 걸으시고 야채 많이 드시고 예. 그리고 그 정도만 해도 되겠어요. 예. 짠 것도 이제 뭐 상식이지만 튀긴 걸 줄이셔야 돼요. 튀긴 거 줄이고. 그렇지. 예, 우리 맛있는 치킨, 돈가스, 햄버거, 탕수육 같은 게 다 튀긴 거거든요. 그건 이제 지우개로 지우고. 예, 고기는 드셔도 되는데 튀겨 드시지 않는 게 좋죠. 뭐 삶아서 수육으로 드시면 되니까.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일준의 아가씨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방암 검사 결과로 상피내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기암, 제자리암으로도 불리는데요. 일단 병기가 깊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은데 유방 전체를 절제해야 하는 치료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방외과 전문의 이은숙 원장께 도움 말씀 듣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유방암을 대상으로 해서 원장님과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예, 참 복잡한 것 같고요. 네. 상피내암이라는 것도 이제 있잖아요. 예, 네. 이제 비교적 흔하다면서요. 어떤 상태인 건가요? 뭐 점점 더 아무래도 이제 조기 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향후에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암 환자들이 과거에는 이제 뭔가 증상이 있어서 내가 뭐가 잡힌다든지 아니면 뭐 유두에 분비물이 있다든지 뭔가 어떤 이상이 있어서 병원 가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다 보면 영상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유방 촬영을 했더니 미세석회가 있다든지 뭐 초음파를 했더니 또 혹이 있다든지 혹은 뭐 유관이 늘어났는데 조금 의심이 되니까 조직 검사를 해보자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그 아주 초기 단계 병이 이제 막 시작돼서 소위 이제 병이 시작되는 게 유관 세포나 유선 세포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관에서 시작돼서 이제 암이 막 시작된 다음에 관을 벗어나지 않으면 유관 상피내암이 되겠고 유선의 세포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유선 내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는 유선 상피내암, 흔히 소엽 상피내암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단계가 이제 상피내암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뭐 장비도 발달되고 초음파도 발달되고 또 환자들도 이제 미리미리 막 병원에 가다 보면 상피내암의 빈도는 전체 유방암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 상피내암도 이제 소엽 또 유관 이렇게 상피내암이 있는 거군요. 예. 네. 그 소엽 상피내암은 암이라기보다는 위험인자로 인식해야 한다. 그런 말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소엽 상피내암은 어떤 그 이상이 있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은 우연히 발견돼요. 뭐 옆에 섬유선종 같은 큰 혹이 있어서 그거를 띄었더니 안에 이제 소엽 상피내암이 발견되기도 하고 뭐 이런 다른 뭔가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소엽 상피내암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도 또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가 환자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좀 헷갈리는, 의사들도 이제 굉장히 사람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침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향후에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위험인자로 취급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소엽상피내암이 발견되면 유방을 다 띄어야지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치료를 할 필요가 없으니 그냥 두고 보라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다 띄자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치료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임상에서 소엽 상피내암 환자를 만났을 때는 대부분 되게 환자한테 설명도 되게 열심히 하고 또 환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어떤 때는 지켜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술을 해서 그 부분만 띄기도 하고 또 이제 소엽상피내암이 발견돼서 이제 여러 군데를 조직 검사하다 보니 또 이제 여러 군데의 소엽상피내암이 대부분 다발성으로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발성으로 있어서 또 검사를 해봤더니 일부는 소엽상피내암이고 일부는 이제 침륜성 소엽암일 때는 그런 때는 이제 또 유방을 다 띄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점점 소엽상피내암이 늘어나면서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환자분들의
그런 의문사항 내지는 소위 이제 의사하고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의견이 약간 분분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상피내암을 또 알려면 그 유관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관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유방이 하는 일이 젖을 만들어서 이제 젖꼭지를 통해서 젖을 내보내서 아기가 잘 먹게끔 이제 하는 게 유방이 하는 일이니까 예. 젖을 만드는 세포를 이제 유선이라고 하고 이제 소엽이라는 게 작은 이파리라는 뜻이거든요. 이파리처럼 예. 생겨서 소엽이라고 이제 부르는 데가 유선이 되겠고 그 젖이 만들어지면 관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젖꼭지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그 유관을 유관이라고 이제 젖을 나르는 소위 파이프 뭐 우리가 수도가 상수원에서 이제 물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각 파이프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 이제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이프가 뭐 굵은 것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가늘어지듯이 유관도 똑같이 소엽에서 나올 때는 작은데 이제 지류들이 모여서 중간에 조금 더 굵어지고 또 이제 젖꼭지 근처에 와서는 꽤 굵은 관이 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되게 가는 관이기는 하죠. 예. 그래서 그 유관에서 생기는 이제 병들이 대부분 유방암이 되겠고 또 이제 유방암은 대부분 유관에서 2~3% 이제 소엽에서 뭐 한 5 내지 7% 뭐 이렇게 생기니까 이제 대부분은 그냥 유관에서 생긴다 생각을 하면 되고 예. 그 관이 뚫리지 않았을 때는 상피내암이 되겠고 그 관이 이제 뚫려서 이미 바깥으로 기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침륜이 돼서 일기암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관을 뚫고 나오지 않으면 그 안에만 국한되어 있으면은 그럼 전이 위험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 바깥에 혈관이랑 림프관이 있기 때문에 관을 뚫고 나오지 않으면 전이는 아닌 건데 이제 이게 관이 이제 결국 유방에 꽉 채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유관 속에 한 군데만 병이 있을 때는 치료가 되게 쉬운데 관 여러 곳에 이제 찔끔찔끔 녹이 끼듯이 우리가 수도 파이프에 녹이 낀다고 생각하면 한 군데만 녹이 끼어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막 여러 군데에 녹이 끼어져 있으면은 그 녹을 다 제거하려면 굉장히 이제 넓은 부위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상피내암 환자분들이 병은 연기이고 뭐 또 제자리암이고 뭐 엄청 초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방은 다 띄어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 환자들이 납득하시기가 어려운 치료를 제시하는 이유가 그게 한 군데만 병이 생긴 게 아니고 유관의 여러 군데에서 병이 생길 때는 보존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방을 다 띈다든지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물론 모든 환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 이제 연기암, 제자리암으로 불리는 것도 이제 그 안쪽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 국한돼 있지만 여러 군데에 이제 유관 속에서 병이 생기면 우리가 유방을 시계라고 생각하면 병이 12시에도 있는데 병이 뭐 3시에도 있고 또 병이 6시에도 있다. 이렇게 모래를 뿌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러 군데에 병이 있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유방이 보존이 안 되니까 이제 유방을 다 띄자 뭐 이렇게 되니까 환자들은 연기고 뭐 초기라고 하는데 왜 나는 유방을 다 띄어야지 되느냐 또 이런 이제 납득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꽤 벌어집니다. 예. 그게 이제 침윤성과 비침윤성 그 차이인 건가요? 예. 침윤성은 이제 보통 침윤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 어느 병이 침륜의 차이와 비침륜의 차이는 소위 이제 유관을 뚫고 나왔느냐 안 뚫고 나왔느냐의 문제지 예. 크기의 문제는 아닌 거죠. 예. 크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상피내암이 더 클 때도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상피내암이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하에 이제 수도 파이프가 쫙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그 파이프에 여러 군데에서 병원 생겼으나 그 어느 한 곳도 물이 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상피내암인데 그렇지만 사이즈는 되게 큰 거죠. 뭐 어떤 때는 10cm가 되기도 하고 예. 여러 군데니까. 그런데 이제 병이
어느 한 군데에 생겨서 수도 파이프를 그냥 딱 뚫으면 물이 셀 거 아니에요. 그 물이 새는 게 바깥으로 흘러나온다는 게 우리 몸에서 보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림프관도 있고 혈관도 있으니까 결국은 림프관이나 혈관으로 이제 흘러 들어갈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전이도 생길 수 있고 주변 조직에 침륜이 생기는 거고 이제 담벼락을 안 뚫고 나와 있는 상태는 제자리 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뚫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연기암이 되는 거고 사이즈가 아무리 작아도 뭐 1mm, 2mm의 침륜만 있어도 실제로 혹 크기는 얼마 안 되는데 뭐 0.5cm 혹이 그냥 파이프로 바로 뚫어서 그냥 거기에 흘러나와 있는 이런 게 현미경으로 이제 유관이 뚫린 게 보이면 그때부터는 침륜암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뭐 2mm 침륜암, 뭐 1cm 침륜암, 2cm 침륜암 이러는데 2cm까지는 이제 1기에 해당되고 2cm를 넘어가면 2기, 뭐 임파선 전이가 있으면 3기 또 타장기로 전이가 되면 4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크기보다도 유관을 뚫고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상피내암의 치료가 늦어지거나 방치하게 되면 이런 침륜성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빠른 시간 내에 발전을 하지는 않아요. 이게 병의 성질이 조금 달라서 우리가 이제 뭐 소위 이제 어떤 그 죄를 짓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사기만 치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만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뭐 좀 더 극악한 이런 죄를 짓듯이 이 병도 그냥 제자리에 계속 여러 군데에 조금씩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상피내암 상태로 오래 머물러 있는 성질을 가진 놈도 있고 그냥 처음에 생기자마자 바로 관을 딱 뚫고 나와서 다른 데로 전이를 일으키는 이런 성질을 가진 놈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피내암이 금방 침륜암으로 되지는 않지만 이제 병의 여러 가지 성질 표지자들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은 빨리 상피내암으로 가는 놈도 있고 실은 1, 2년씩 또 여전히 상피내암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떤 환자분들은 아니 뭐 이게 계속 상피내암으로 머물러 있을 것 같으면 난 그냥 치료 안 하고 그냥 보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그럼 침륜이 생길 거고 어느 시점에 침륜이 안 생길 건가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만 있다면 딱 그때까지 보다가 그때 치료를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견될 때 그냥 치료를 하는 거지 그거를 이제 잘 맞출 수 있는 엄청나게 정교한 기술들이나 이제 어떤 방법들이 결국은 밝혀진다면 수술할 거, 안 할 거, 뭐 그다음에 1년 뒤에 할 거, 혹은 이제 한 3, 4년 기다렸다 할 거 이런 것들이 잘 밝혀지는 시절이 어느 순간에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그때는 아닌 거죠. 예. 그럼 기본적인 치료는 유방 전체 절제인 건가요? 전체 절제는 절대 아니고요. 아니고. 병이 여러 군데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체 절제를 하겠지만 상피내암이라고 해서 또 여러 군데 넓게 있지는 않아요. 그냥 딱 별 볼 일 없는 그냥 작은 혹처럼 있는 상피내암들도 많기 때문에 병의 상황에 따라서 치료는 절제는 맞지만 아주 조금 절제할 때도 있고 조금 넓게 절제할 때도 있고 실은 전체를 다 띄고 뭐 유방을 만들어야지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상피내암이 발견되면 병이 어디까지 분포하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 뭐 MRI도 찍고 또 유방 촬영에서 보이는 석회가 얼마나 있나 뭐 초음파에서는 어떻게 보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다 판단을 해서 환자분은 뭐 여기만 조금 절제하면 된다든지 환자분은 뭐 유방의 한 4분의 1을 절제한다든지 아니면 환자분은 이거는 도저히 유방 살리기가 어려우니까 유방은 다 띄고 뭐 다른 방법으로 만들자든지 요런 이제 치료 방법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상태에 따라서 절제 범위, 부위가 상당히 다르겠네요. 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상피내암이 어떤 때는 더 치료를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가끔은 조금만 뛰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술을 해보니까 또 절단면에 상피내암이 묻어 있으면 또 재수술을 해야지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뭐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뭐 이 병원은 항암제 하는 병원은 아니거든요. 실은 우리가 뭐 수술이 환자한테 제일 힘들 거라 생각하지만 실은 치료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치료의 힘든 정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남는 후유증 이런 것들은 항암제가 훨씬 더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치료는 안 하는 병이니까 뭐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행인 그런 단계의 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항암 치료는 따로 하지 않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절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제 그 부위는 상태에 따라 다르고 이 전체 절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하고 뭐 예. 그런 분들이 또 이 병원 저 병원을 많이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은 여유가 있잖아요. 뭐 예. 금방 다른 데로 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침륜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병원 초기인데 이 의사는 전체를 절제해라 그러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납득하시기가 어려우니까 뭐 오늘은 A 의사를 만나고 며칠 있다가는 B 의사를 만나고 네. 또 며칠 있다가는 C 의사를 만나고 이런 이제 막 이 병원 저 병원 막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시는 환자분들이 요 상태에서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 이래저래 또 많이 만나보시고 그 결정을 하실 텐데 그 부분 절제만 했다가 다시 또 재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처음에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부분 절제를 하고 예. 보통은 이제 그 상피내암 사이즈가 5mm를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대부분 다 하게 아주 되는 거군요. 작은 예. 상피내암만 안 하지. 그래서 부분 절제를 할 때는 방사선 치료가 따라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방사선 치료가 생략되는 경우보다는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 대신 이제 유방을 다 띄게 될 때는 또 방사선 치료를 안 하게 되니까 예. 상피내암 상태에서는 이제 방사선을 하고 안 하고를 또 이제 환자분들이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중요한 그런 인자로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조금 뛸 수는 있는데 조금 뛰게 되면 방사선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이슈가 있으면 차라리 나는 그냥 다 뛰고 이걸로 끝내겠다. 이렇게 또 이제 치료를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환자한테 좀 맞는 상담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좀 엄청 그렇군요. 필요한 질환입니다. 예. 그 상피내암을 알게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검진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검진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예. 또 상피내암이라 하더라도 뭐가 잡혀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가끔은 이제 젖꼭지 아래쪽에서 이제 분비물 같은 거 있어서 와서 검사해 보면 상피내암인 경우들도 꽤 많고 그래서 대부분은 무증상인 상태에서 주로 발견이 되지만 실제로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상이 있다고 다 병이 진행됐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증상은 뭐 분비물하고 뭐 만져지는 거 네, 그런 건가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건강검진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거죠. 유방검사를 통해서. 네, 유방검사를 통해서 뭐 미세석회가 발견돼서 이제 검사해서 뭐 상피내암으로 진단될 때도 있고 또 이제 그런 혹이 이제 초음파에서 보이니까 그걸 또 조직검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결국은 그 영상학적으로는 침륜암하고 상피내암은 완벽하게 구분을 못 하고요. 예. 대부분 현미경으로 이제 조직 진단을 통해서 구분이 되는 거지. 예. 그게 서로 이제 그 영상학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유방 상피내암 진단 받은 분들 또 이 의료진마다 소견이 약간 다를 수 있어서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얘기들 많이 엄청 하시나요? 예. 일단은 이제 뭐 제일 첫 번째 환자분들이 암을 진단받게 되면 이제 첫 번째가 뭐 초기인가요? 뭐 진행이 많이 됐나요? 이런 거 여쭤보는데 이제 초기라고는 먼저 이제 언제나 제일 초기다. 이게 암의 가장 초기다. 뭐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며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항암제 치료해야지 되느냐 이거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고요. 예. 그래서 항암제는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어떻게 얼마만큼 뛰어야지 되느냐 뭐 어떻게 뛸 거냐 이런 이제 수술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신 것 같고 또 이제 부분 절제를 할 때는 환자분들의 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향후에 이제 또 재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질문도 또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네. 아무튼 이게 뭐 연기암, 제자리암이라고는 합니다만 일단 암 진단 받게 되면 걱정이 많잖아요. 예.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뭐 요새는 유방암이 너무 흔한 암이니까 예. 나만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겠고 그냥 우리가 여성들이 지금 이런 현대 사회에서 지금 여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면 유방암이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도 그냥 걸렸으니까 잘 치료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옛날처럼 너무 지나치게 그거를 뭐 금방 죽는 병이 아닌가 또 뭐 내가 향후에 이제 어떤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치료가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방 상피 내암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방외과 전문의 이윤숙 원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유현상의 여자야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야